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해방감이 내가 인생의 한 단계를 조리 있게 끝맺음한 데 대한 보답으로 얻어진 다음 단계의 보너스로서 곁따라온 것 이상이 아님을 나는 잘 안다. 보너스는 어디까지나 보너스, 허상은 어디까지나 허상. 이 해방감이 나의 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나는 잘 안다. 오히려 이 해방감은 불청객, 나의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엉뚱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함정을 한 구석에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긴장하고 아무리 섬세하게 살펴도 결코 지나친 법은 없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그 긴장, 그 조심성은 나에게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습관처럼 익숙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대학 입시 수험생이기 훨씬 이전 이 사회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조리 있게 여러 단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된 국민학교 고학년 시절의 계시처럼 내 이웃에서 생긴 어떤 웃음거리에 연유한 것이다. 그 무렵까지도 나의 고향에서는 소집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장정들에게 동네마다 제법 성대한 환송식을 차려주고 있었다. 일제시대부터의 풍속인지 또는 입대라는 것이 곧 전사나 부상을 의미하던 6.25 때 생긴 풍속인지 알 수 없으나 태극기를 그린 수건을 두른 이병 장정들은 출발 며칠 전부터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별이별 난장판을 다 버리곤 했다. 그 정도가 지나쳐도 경찰은 못 본 채 해줬고 주민들도 이병 장정들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의 이웃집에 바로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의 특권 행사는 유난히 심했다. 입영 날짜는 아직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수건을 두르고 벌겋게 술 취한 얼굴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술 내놔라, 밥 내놔라 어리광을 부리고 다녔다. 그의 입영 환송식은 동회 앞마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동장님의 환송사가 있었고 주민들이 모은 축의금 전달이 있었고 그는 답사를 했고 우리는 만세삼창까지 해줬다. 식이 끝나서 그는 장정들의 집결 장소인 역 앞 광장으로 갈 준비를 하느라고 그때까지 신고 있던 비교적 깨끗한 구두를 벗어놓고 헌 농구화로 갈아 신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땅바닥에 한 끝을 단단히 박고 있는 녹슨 쇳못에 발바닥을 깊이 찔린 것이었다. 피가 꽤 많이 흘렀다. 동장님이 재빨리 상처에 담뱃가루를 바르고 붕대로 첨해 주었다. 아픈 것을 참고 우리들에게 억지로 웃어 보이고 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논산에 있지 않고 자기 집 안방에 누워 있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기피자로 체포되었고 체포된 며칠 후에 파상풍으로 죽어버렸다. 그가 이 병을 기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상한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증언할 수 있었다. 그 느닷없는 녹슨 쇠못만 아니었더라면 그는 무사히 입영을 했을 것이고 그 성격상 아주 군인다운 군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 그 하찮은 녹슨 쇠못 한 개, 불가시적인 작은 우연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해온 것이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내 눈에서 빠져나간 외마디 단어 하나가 나에게 미역국을 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전율했다. 인생이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이냐. 아무리 찬찬히 주의해서 걸음을 내디뎌도 결코 지나친 법은 없는 것이다. 그 이병 장정의 웃음거리가 되고만 인생은 자라나는 나에게 그 어떠한 좌우명,
어떠한 설교보다도 무서운 교훈이었다. 내 인생이 나의 사소한 소홀과 부주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만 해도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따라서 내가 무언가 평가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닥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한 개의 녹슨 쇠못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따져 버릇했다.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은 나에겐 익숙한 습관이었고 그 습관은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기착한에서 내 어금니를 간지럽히고 있는 그 해방감 역시 나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그때 그 친구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 것이었다. 난 말이지 여태까지 사람의 양심이 몸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지 몰랐어. 남들이 흔히 간이 없다, 쓸개가 빠졌다 하길래 양심이 간이나 쓸개에 붙어 사는 놈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뭐야. 그렇지만 이제 알겠어. 양심은 말이지. 사람들이 감은 눈꺼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구만. 그래. 저 친구 좀 봐. 저 눈꺼풀이 떨리는 걸 보란 말이야. 자리를 양보하긴 싫고 미안한 생각은 있어서 말이야. 이어서 그의 친구들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나는 눈을 뜨고 말소리의 임자를 돌아봤다. 그가 어느 역에서 올랐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싱글싱글 웃으며 그는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코트의 목깃에 서울대학교의 배지가 붙어 있었다. 머리칼이 아직 짧은 건 그 역시 이번 신입생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겠다. 나는 그를 묵살하는 수밖에 없었다. 빈정거림이야말로 늦게 탄 자들이 먼저 탄 자를 몰아낼 때 곧잘 쓰는 수법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또 그 친구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기야 나쁜 건 철도청이야. 좌석을 지정해주는 특급 열차하고 2차하고 운임 차이가 700원이라지만 말이야. 내가 대강 계산해봐도 이렇게 사람을 때려 싣고 보면 특급 열차의 수입을 훨씬 상회한단 말이야. 이건 폭리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처하고 있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감고 있는 눈꺼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양심이라는 말이 악성병균처럼 내 안으로 끈질기게 파고 들어오는 것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식의 표현 자체에서 나는 마치 비릿한 물이끼 냄새가 풍겨오면 강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듯 대도회의 세련된 문화와 성인 세계의 윤리가 나에게 임박한 것을 느끼며 뭔가 숨쉬기가 답답해졌다. 가난한 지방도시에서는 그리고 자라나는 유소년 시절엔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는 악착스런 경쟁과 경쟁의 진자의 굴종이 스스럼없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 공존에 불평을 하거나 야유를 한다는 건 가난한 지방도시의 문화와 유소년 시기의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먼저 타고자 노력을 한 자가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친구의 빈정거림은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공간과 시간 전부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했다.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하여 홈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줄을 짓고 서 있을 때도 공교롭게 내 바로 뒤에 서 있던 그 친구는 또 한 번 내 부하를 도두었다. 편하게 살기가 제일 불편한 거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나는 서울의 차가운 새벽 풍경만 보고 있는 채였지만 빙글거리며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등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그 얼굴에 대고 나는 중얼거렸다. 입만 까진 녀석. 니까짓게 녹슨 쇠못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친구와는 만날 인연이 있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것은 저 역사적인 데모의 인파 속에서였다.